옛날 옛적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역이 거의 없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마을의 주민들은 매우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한 번 마을 광장에 모여 각자 1년 동안 자신이 생각한 나만의 법을 선언하는 행사를 가졌죠. 그 해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모든 마을 사람은 특정 항로를 따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는 모든 집은 벽 한쪽을 빨강으로 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모든 아침엔 빵과 버터를 함께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제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래서 어느새 마을은 복잡하게 얽힌 규칙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사람들은 서로의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빨간 벽을 싫어했으며 다른 이는 오직잼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버터를 거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마을의 물 레버가 고장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폭발적인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마을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렸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죠. 마치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여행 중이던 한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시 관찰하더니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홉스의 사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간단한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왜 서로의 법으로 서로를 올가매려 하십니까? 각각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의 강력한 법 아래 통일된 규칙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이 상태로 계속 갈등을 지속할 수는 없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희망사항을 버리고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모든 힘을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빨간 벽이나 아침의 버터에 대한 싸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마을은 오랜만에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양보했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된 사회적 안정과 안전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이제 그들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마을을 구원했음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홉스의 사자는 마을의 초대왕으로 선출되어 나라 전체로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의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계약은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에 에덴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숲이 천상 위역력과 맞닿아 있다고 믿었다. 에덴의 숲에는 3명의 특별한 주민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루시안, 빅터, 그리고 엠마였다. 루시안은 헌신적인 철학자였고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항상 자연 상태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며 운명과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다. 빅터는 자연을 사랑하는 예술가로 자신의 그림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면서도 인간과 자연의 순수한 조화에 늘 감동받았다. 엠마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녀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으며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들 셋은 어느 날 에덴의 숲에서 회의를 열었다. 루시아는 자연 상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자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네. 운명은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불평등과 부패를 양산했지. 라고 말했다. 빅터는 이에 동의하며 그래? 내가 그린 풍경들처럼 인간도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하고 덧붙였다. 엠마는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공동체가 자연 상태의 긍정적인 면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답을 찾기 위해 셋은 각자 다른 임무를 맡았다. 루시아는 자연 상태에 대한 고전을 연구하기 위해 산을 넘고 다양한 철학자들을 만났다. 빅터는 숲의 다른 생물들과 교감하며 자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엠마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제도를 고민했다.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모였다. 루시아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계약은 모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지. 빅터는 이를 듣고 이 계약은 자연의 조화로움을 닮았군. 자연도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지.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엠마는 모두에게 다짐했다. 우리에겐 이 계약을 우리 공동체에 확립할 힘과 의무가 있어.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자연 상태의 본질을 되찾는 날이 올 거야. 이 회의 이후 에덴의 숲은 장자크 루소의 이론이 실현된 작은 유토피아로 발전했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속에서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고 그곳은 인간 본성의 순수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대의 에덴으로 불렸다.
세월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인간 본성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작은 마을에 브랜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남다른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효율적 이타주의에 열렬한 신봉자였죠. 친구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브랜든은 자신의 철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 중심가로 이어지는 길목에 폭우로 인해 밑이 패인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건너야 했습니다. 브랜든은 이 다리를 고친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단지 다리 하나보다 정말 마을에 꼭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든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질문을 던졌죠.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원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고 브랜든은 이를 꼼꼼히 분류하여 분석했습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놀라웠습니다. 다리를 수리하는 대신 그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을 위해선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의 자원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변 도시의 여러 기부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효과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의 계획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마을의 미래투자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에 감동받은 몇몇 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효율적 이타주의자였던 브랜든은 단순히 기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서관 건축 시 남는 자재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 마을의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서관 개관 후에는 무료 강좌와 워크숍을 계획하여 교육의 폭을 넓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작은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고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키워나갔습니다. 브랜든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자원과 노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최대의 선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브랜든의 앞서가는 생각과 실천력에 감동했고 그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브랜든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단순히 다리를 고칠 수도 있었지만 보다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를 통해 그는 작은 마을을 큰 변화의 시작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여파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마을의 안락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존은 단순히 일상적인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좋아했지만 내면에는 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 철학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특히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도가 행위에 도덕적 평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그의 사고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앤스콤의 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철학에 크게 관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이론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강연 날이 되자 존은 마을 사람들이 재미와 교육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의 이웃 마을에 의도라는 용감한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충성스러운 조수 행위가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기사를 불러 괴물을 해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도 기사는 괴물과 싸우는 것 이상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괴물을 평화적으로 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수 행위는 단순히 괴물을 물리치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로 인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의도가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했으며 반대로 조수의 단순한 공격적인 행동만을 본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적 개념인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위의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이 아닌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의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을 쳤을 때도 그 의도가 좋았다면 그건 용서할 만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의도와 행위에 대한 헨스코미 철학은 마을의 일상에 녹아들어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존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철학을 다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행위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